지금 일본이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입니다. 일본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단 한마디의 발언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정치인도 학자도 아닌 평범한 한 여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사회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 대체 그녀는 무엇을 말했길래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그 진실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키입니다. 도쿄의 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없었으면 발전할 수 없었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대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죠. 집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듯 말씀하셨고 특히 저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에는 일본의 우월함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더욱 확신하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집에 한국 제품이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혀를 차며 채널을 돌리셨고 길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의 가수와 드라마에 열광하는 걸까? 일본이 훨씬 앞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음악이 더 세련되었고 일본 드라마가 더 뛰어나며 일본 문화가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조용히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거나 시선을 피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적은 분이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등장인물의 대사에 맞춰 입술을 움직이며 마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시는 걸까?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한국을 멸시하며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걸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 어머니에게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걸까? 며칠 후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한국 카페에서 산 음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완전 인기 많더라. 한국식 달고나 라떼래. 저는 무심코 그 음료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작은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결코 마시지 않을 음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을 굳이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맛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라떼 같은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한국 것이 일본보다 무조건 열등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건 꽤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어머니 옆에 서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국이랑 불고기 좀 했어. 불고기?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일본 음식 위주로 식사를 차리시던 어머니였는데 오늘은 한국 음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불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 어머니는 조용히 한국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먹었지만 점점 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한국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계셨을까? 왜 한국 음식을 몰래 만드셨을까? 그리고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였을까?
나는 아버지의 신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운 것도 믿고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나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일까요? 평소라면 무덤덤했겠지만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을 본 후였기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듯 보였습니다. 수학여행이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괜한 짓은 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단칼에 반대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걸음걸이로 제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즈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봉투에는 서울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어머니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조용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소리. 어머니는 순간 몸을 움츠리며 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경계하는 것을 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는 다른 광경에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타국어 안내 로봇이 움직이며 길을 안내했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랫폼은 깨끗했고 기차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요?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을 둘러보며 가이드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895년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이드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이 사건을 주도했으며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근대화와 한국에 대한 역할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이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즈키 씨 맞죠? 여기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주셨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면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M. M? 저는 이니셜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한국에 저를 아는 사람은 없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분명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주소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자유일정이 주어진 시간. 저는 친구들에게 핑계를 대고 홀로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래된 서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이며 저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주소를 따라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기와 지붕이 멋스럽게 이어진 전통 한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녀를 만나는구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녀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 내부는 고즈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 우리 딸 윤지혜는 원래 한국인이란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일본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단다. 아주 똑똑한 아이였지. 일본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도쿄대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내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가문에서는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고요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조용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시선을 피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흘렸던 눈물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내 어머니는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야 했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고 한국어를 쓰지 못했지. 우리 가족과도 연락을 끊어야 했단다. 내 어머니는 가족과의 단절 속에서 홀로 살아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편지와 함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는 제가 알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어머니는 항상 조용했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삶은 낯설지만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쓸 수도 없고 한국 음식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저 일본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를 이해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자신을 한국인이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즈키야, 내 어머니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하지만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신념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본인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어머니의 한국인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을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삶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감춰야 했던 한국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도 저는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더 찾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저에게 준 충격은 컸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한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최재훈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키입니다. 최재훈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즈키 씨. 선생님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어머니가 서울대에서 일본 문학을 연구하며 강의를 했던 교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책과 문학을 사랑하던 어머니의 모습,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일본 문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문화를 연결하려고 하셨어요. 두 나라의 문학적 교류를 연구하시면서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가 단순히 일본인 남성의 아내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재훈 씨는 어머니의 강의 노트를 한 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연구했던 내용과 학생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겨야 했고 연구자로서의 길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구와 가르침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늦게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오토바이가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팔에 가벼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약국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사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여행 중이에요. 민수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자라오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살았던 저에게 민수 씨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일본인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와야 할 존재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을 외로움.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한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과연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머니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아이가 이 글을 읽게 될까? 나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의 아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체성, 가족과 단절된 삶,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느낀 한국의 따뜻함까지. 저는 이제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만난 일, 어머니가 원래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연구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을 떠난 후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단절되었고 일본에서 오직 일본인으로만 살아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도 한일 관계를 연구하며 두 나라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강의 노트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일본인 남성의 아내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발전했고 깨끗했고 사람들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조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마주한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와 너희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것뿐이다. 내 어머니가 일본에서 힘들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한국과 거리를 두려 했던 거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느렸지만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연구했던 길을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진심이라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도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한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기꺼이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던 중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제 이름은 어떻게 불리나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미즈키, 너의 한국 이름은 윤수아란다. 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윤수아. 어머니가 제게 남긴 또 다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즈키, 아니 수아야.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너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더 알고 싶구나.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경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수아.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주까지 나자 저는 새로운 일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서 쉽게 따라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즈키, 아니 이제는 수아라고 불러야겠지? 안녕하세요부터 연습해 볼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제 발음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좋아. 조금만 더 또렷하게 발음하면 될 거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하여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 친구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어 암기부터 문법 연습까지 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들이 떠올랐지만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답안지를 제출하며 작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나니 그제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라면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요? 그래. 내 외할머니도 만나야 하고 한국을 직접 보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국을 나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여름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특별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예절과 한식 요리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밥을 말아보고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이 좋은 것을 넘어 사람들과 나누며 즐기는 문화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문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서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직접 가보고 제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 교수님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이해와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족의 화해와 문화적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길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